2023년 6월 15일 발표 기준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97%입니다. 9.7% 아닙니다. 97%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계산해서 리오넬 상엽이가 올해 6월에 은행에서 돈을 1,000만원 빌렸어요. 1년 뒤에 갚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이자를 1,000만원 얹어서 2,000만원으로 갚으래. 아니 놈들아, 사채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자, 하지만 우리의 리오넬 상엽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 물가는 105%씩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1,000원이던 신라면이 다음 달에는 1,100원으로 오를 거고 그 다음 달에는 1,200원으로 오를 거예요. 당하지 마세요. 늘 있는 일이니까. 혹시 이거 무슨 게임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아르헨티나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르헨티나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아르헨티나 나라 자체 면적은 전세계 8위, 한국의 27배에 달합니다. 이리 넓은 땅덩어리에 팜파스라는 지형이 있는데 남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초원을 뜻하는 단어 빰빠에서 유래한 팜파스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따뜻한 날씨, 적당한 강수량의 조화를 이뤄서 농업, 축산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토랑 양 이거는 풀어놓으면 지하라서 쑥쑥 크고 땅이 사안 없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씨 뿌리기도 편하고 수확하기도 편하고 날씨가 좋아서 쑥쑥 잘 자라고 좋아 죽어 그냥. 자, 근데 여기 남반구죠. 남반구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인데 유럽이 겨울이라 농사 안 지을 때 여기는 농사를 한창 짓고 있는 겁니다. 잘 자라, 가격도 잘 쳐줘, 농사로 돈 벌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지금이야 농산물이 남아서 문제인 곳이 많지만 프리츠 하버가 화학 비료를 개발하기 전인 20세기 초는 식량 공급이 인구를 따라가지 못했죠. 어딜 가나 식량이 모자라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던 아르헨티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이런 지리적 개꿀 특수성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 세계 5대 경제 부국으로 올라섭니다. 오죽하면 먹고 살기 힘든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해올 정도였죠.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경제에 비해 일반 시민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소수의 자본을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산과 토지를 소유하고 돈을 벌어감으로써 아르헨티나 내부적으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46년 노동자들의 큰 지지를 받는 후안 페론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인물이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후안 페론.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은 페론은 최저임금을 팍 올리고 노동자의 권익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니다. 실제로 페론의 이러한 정책들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빈민율을 낮추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었죠. 또한 아르헨티나의 의료보험, 교육 확대, 여성인권 강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해서 대중의 인기를 추구하는 방식이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유사해서 많은 비판 또한 받았죠. 실제로 페론은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동경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페론을 파시스트로 간주, 유럽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 아르헨티나산 곡물 수입을 줄이게 합니다. 자, 아니 근데 다른 독재 정권은 다 눈 감아줬으면서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은 왜 방해하는 거야? 사실 미국의 숨겨진 의도는 미국의 농산물을 유럽에 팔기 위해 곡물 최대 수출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식량 수출로 잘 먹고 잘 살던 아르헨티나였는데 곡물 수출이 지장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지출은 굉장히 커진 상태였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진 상황 속에서 페론은 점점 더 입지를 잃게 되었고 1955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며 쫓겨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 1976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답시고 국채를 남발하고 자국 기업을 외국의 헐값에 매각하는 등 어이없는 수준의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죠.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진짜 박살이 납니다. 경제만 말아먹었으면 다행인데 더러운 전쟁이라고 번역되는 남미 최악의 인권 탄압으로 많은 사람을 또 고문하고 죽인 겁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공식적으로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으며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옥되고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일까 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는 죽음의 비행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백신이라고 하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에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바다나 강으로 산채로 던졌다고 하네요. 비델라의 뒤를 이은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떨어진 군부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국뽕을 주입하기로 합니다. 내부의 편을 만들 수 없으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라. 그래서 뜬금없이 영국의
포클랜드 제도를 공격하는데 이때 아르헨티나의 계산은 여기가 영국에서 멀기도 하고 그때 영국 경제도 어지러질했단 말이죠. 군사적으로 협박하면 영국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영국 총리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총리였습니다. 이놈의 자석들이 돌았나 하고 바로 영국 해군이랑 공군 총출동해서 아르헨티나를 개박살 내버리죠. 이 전쟁의 여파로 군부는 정치적인 힘을 잃게 되었고 아르헨티나는 다시금 민주정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정치는 투표를 해야 하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여전히 페론 시절의 향수를 아는 채 다음 대통령이 페론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페론주의 핵심이 뭐였나요?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올려주는 거였죠. 인권 수준이 낮고 아르헨티나 경제가 고공행진을 달리던 1940년대야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해야 했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졌고 경제가 개판난 아르헨티나에서 추가적인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별의별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쟁하기 시작됐죠.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있는데 복지 정책을 위해 돈을 계속 풀어대니 시장에 과다한 화폐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점점 불어난 화폐 공급량은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죠. 경제적으로 그러기 상태인 아르헨티나는 이제까지 10번의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금리가 97%인 사실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초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 국민들은 돈을 받자마자 사재기를 해야 하고 이런 사재기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겨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환장 경제 상황과 이런 경제 상황을 불러온 간단한 근현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